자, 오늘 무장의 건강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동의대학교 국제관광학과 이봉구 교수입니다. 몇 년 전에 대구광역시에서 이제 무장의 관광과 관련된 조례를 이제 제정하려고 할 때 그때 한번 와가지고 이 무장의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얘기한 적이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좌장을 맡아가지고 대구광역시의 어떤 무장의 관광 환경이 좀 더 잘 발전하는데 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주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많은 분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빈들과 참석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는 이제 무장의 관광의 현재와 미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대구시의 무장의 관광 환경,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무장의 관광이 한층 더 이제 도약하는데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기반, 그리고 제도, 그리고 지역 실천 사례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되어지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장애인분들을 포함한 모든 관광 계층, 더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고 독립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환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모두가 이제 관광 향유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순서로 들어가 가지고 오늘 주제 발표를 준비해 주신 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파트의 전성민 박사님께서 한국의 무장의 관광 관련 정책 및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귀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함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관광공사의 전성민입니다. 저희 발표를 좀 앉아서 하게 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발표 자료가 잘 안 보이는 관계로 좀 중간중간 돌아보면서 발표를 하게 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무장의 관광 정책 및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큰 단위의 말씀을 드리는 주제로 잡았는데,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대구 경북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대구에 좀 무장의 관광지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마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발표 순서인데요.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왜 무장의 관광이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랑 한국관광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두 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장의 관광 연계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쉽게 말해서 이제 단일 관광지에 대한 이제 편의시설이나 이제 관광할 거리들에 대한 그 조성을 하는 사업이고요. 무장의 관광 연계성 사업은 관광지뿐만 아니라 관광지 주변에 있는 민간 인프라, 그리고 관광지까지 가기 위한 교통수단, 그 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이 모두 포괄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무장의 관광이 좀 더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장의 관광의 필요성입니다. 요거는 내용을 너무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필요성은, 관광은 그 특정한 계층이 누리는 활동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될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이제 관광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진흥법에도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도 이제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게 두 조항이 나옵니다. 구조는
이제 시설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내용이고 30조에 문화생활, 리크레이션, 관광활동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통해서 제정된 법률이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도 장애인의 관광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무장애 관광과 관련된 세계적 동향인데요. 먼저 우리나라에 대한 법률을 말씀을 드렸다면 무장애 관광과 관련된 데들은 우리나라만 하는 특수한 사업이 아닙니다. 세계 이제 관광기구에서도 무장애 관광과 관련된 내용이 시작된 게 1980년도부터고요. 그때는 이제 차별에 대한 게 없어야 된다 원칙적인 내용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관련된 표준을 만들고 사업을 하고 하는 사업들이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본의 사례인데요. 일본은 무장애 관광과 관련된 법률이 처음 제정된 게 1994년입니다. 하트빌딩법이라는 게 시행되면서 이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법률화되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애인 등 편의법, 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법률이 94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2000년도 들어오면서는 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법률이 가장 크게 바뀐 해를 2006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시설이랑 교통이 법률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치면 교통약자법이랑 장애인 편의법이 하나로 합쳐진 해이고요. 또 이때 들어간 개념이 이제 장애인 접근성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이 같이 시행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최초로 도시 환경에서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하는 사업들뿐만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건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그 해에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 대강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이제 교통이나 시설뿐만 아니라 관광 쪽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법률이 크게 바뀐 거는 이제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또 환경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이때는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제 관련된 법률들을 정비를 했고,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간 개념이 이제 단순한 시설들을 각각 정비하지 말자. 이제 도시에서 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각각 정비되고 있던 시설들을 이제 도시 단위에서 이제 정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베리어풀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장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장벽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이제 명문화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도입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별적인 시설 정비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이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자. 거기는 이제 주요한 시설들,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한 시설들, 그다음에 경로들, 그다음에 관광지 이런 시설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장애인 등 편의법이 도입된 지가 이제 한참이 돼 97년도 됐으니까 이제 20년도 넘었고, 그리고 이제 교통약자법도 시행되고 있고, 그 매년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간 단위의 역할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개별적인 시설들은 이제 수준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들의 시설을 이용하기까지에 대한 경로들, 그다음에 교통수단들, 그다음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 이런 거 아주 좀 포괄적인 문제들이 좀 더 나아갈 방향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아직 가장 취약한 게 그 정보 접근성에 관한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특히 관광지가 중요한데 처음 가는 지역에서 내가 어떤 경로를 갈 수 있는지,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소프트웨어적인 것 중에서 이제 따라와야 될 것이 사람에 대한 서비스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일본은 법령을 정부하면서 이게 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 정비를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바뀌는 정비 방법이 어떻게 바뀌냐면 저희가 좀 간단한 사례를 들었는데 그 위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이제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이제 민간 시설을 개선한 사례고 아래 사진이 저희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민간 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두 가지의 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정비 방법에는 가장 큰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건물에 대한 단차는 10cm에서 15cm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잘 도로를 다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배수를 할 때 이제 도로 중앙선을 제일 높게 두고 이제 건물 쪽으로 갈수록 양쪽에다가 배수로를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이 배수로가 이제 끝에 있다 보니까 그 물이 안 들어오려면 건물들이 알아서 단을 높여야 되는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각각에 있는 시설들을 정비할 때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방식이 되는데 이제 면적 정비가 되면 배수의 구조를 바꿔서 이렇게 정비하는 방법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서비스에 대한 변화들인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다들 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의무를 지켜야 되는 수준까지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호텔로 치면 최저한 수준의 필요한 장애인 객실을 갖추는 것만 신경 썼다 그러면 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베리어프리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고령화 역할이 큽니다. 이제 누구나 다 이게 보편적으로 이용하기 쉽다는 인식이 넓혀지면 이제 단순히 법을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로 이제 생각이 발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온천에 들어간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보통 수영장이나 목욕탕을 들어가려 그러면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뭐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뭐 그 욕조 바닥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뭐 이런 설비들도 자체적으로 구비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호텔에서는 노인들을 위해서 식사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뭐 이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똑같은 코스의 식사를 뭐 잘게 잘라주기도 하고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법적 의무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시설이랑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설에 오세요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베리어프리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무장애 관광 정책에 대한 뭐 흐름들인데요. 요거는 내용을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장애인들 이제 편의시설이 처음 이제 확충되기 시작한 건 98년 장애인들 편의법이 시행되면서부터였고요. 2006년에는 이제 교약법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2014년도에 들어오면서 관광기능법에도 이제 관광과 관련된 장애인 관광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저희 이제 문체부와 관광부사에서는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을 실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관광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관광지를 포함한 이제 도시 전역에 대한 사업을 하는 무장애 관광 연계성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좀 특별히 이제 무장애 관광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올해 국회에서 무장애 관광 관련된 4가지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최고위원 의원실에서 이제 법을 바꿨는데 관광기본법, 진흥법, 개발기금법, 장애인복지법 이렇게가 이제 개정이 되었고요. 이제 남은 법률 하나, 문화재에 관련된 법률이 지금 국회에 계류 상태입니다. 먼저 관광기본법에서는 어떤 내용이 바뀌었냐면 이제 정부는 이제 관광과 관련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부에 대한 관광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무장애 관광과 관련된 내용들이 꼭 포함되게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흥법에서는 정의로 이제 무장애 건강에 대한 정의가 들어갔고요. 무장애 건강이란 뭐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 사회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정의가 들어갔고, 이제 건강진흥개발기본법에서 이제 이런 무장애 관련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겠다라고 명문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 취약계층의 현황인데요. 이건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이렇게 다 포함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이제 건강 취약계층이 되고요. 이 숫자는 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네, 앞단의 내용이 이제 무장애 건강과 관련된 보편적 권리에 대한 거라면, 무장애 건강은 권리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수요와 경제적 효과입니다. 보통 무장애 건강을 다룰 때는 대부분은 그냥 보편적 권리, 그 다음에 복지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이게 무장애 건강이 건강시장에서 굉장히 큰 수요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제 무장애 건강과 관련된 건강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기준으로 30조, 우리는 환율로 따지면 40조 정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일본 관광청에서도 지금 현재 무장애 건강과 관련된 시장이 20조인데 잠재적으로는 이게 30조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 취약계층의 여행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보통 장애인 관광객들이라고 하면 뭐 돈을 받아서 여행을 간다, 아니면 뭐 시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관광지를 갔을 때 그냥 비장애인 관광객들이랑 비교했을 때 더 오랜 기간 그 장소에서 체류를 하고 비용도 더 많이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갔다 온 관광지에 대한 방문율, 재방문율이 높고요. 그리고 성수기와 관련된, 성수기와 관계없이 방문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하고 있는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열린관광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열린관광지가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저희가 소개를 드리는 말은 비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함과 관광활동에 제약이 없는 관광지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약들은 크게 물리적인 제약, 정보적인 제약, 의식적인 제약이 없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관광 활동의 접근성을 높여서 포용적 관광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리적 환경과 이용자의 관계인데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과 관련된 편의시설에 대한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왜 제가 설치를 해야 돼요? 또 경사로가 설치되면 이건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는 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배리어 프리의 원칙은 가장 큰 것이 특별한 대상자를 위해서 특별한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레벨을 맞춰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분별 사업 내용들인데요. 여기 크게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광지의 물리적인 접근성을 개선하고 컨텐츠적 접근성, 그 다음에 정보 접근성,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개선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각 부분별 사업 내용인데요. 이제 관광지가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 물리적 환경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되는 내용들인데, 뭐 주차장, 매표소, 화장실, 동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이 원칙은 이제 입구부터 시설 이용 끝날 때까지 요거 동선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요.
사업비는 이제 개소당 관광지 한 개당 2.5억 원을 지원을 하고 그 지방비를 1대1 매칭해서 총 관광지 한 개당 5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배리어 프리와 이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 장애인 편의법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화되어 있고 어떤 게 이제 법적인 기준이라고 나와 있고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번 일본 관광청이랑 세미나를 한 일이 있어서 이제 관광 분야를 포함해서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랑 장애인 편의법이랑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관광 분야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딱 질문했을 때 요 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배리어 프리 이제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해야 될 일은 이제 환경적 민대 사전적 개선 장치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배리어 프리 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설명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장애물이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고 만들지만은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사로 기울기가 뭐 12분의 1이다, 뭐 폭로폭은 얼마다라고 하는데 이 환경을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장애의 이제 능력도 다르고 그다음에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치는 법률에서 하되 이제 개개인의 요구하는 장애의 특성, 그다음에 능력 이런 것들은 서비스, 그다음에 정보, 보조기기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요 윗단에 해당하는 게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그런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윗단에 있는 사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애인 객실입니다. 장애인 객실은 잘 아시다시피 뭐 법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침대, 그 다음에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객실이라고 해도 모든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뭐 침대로 옮겨 앉아야 되고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고 할 때 여기는 이제 오사카에 있는 비가이라는 건물인데 여기 보면 천장에 보면 레일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력으로 침대나 화장실에 이승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레일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같은 장애인 객실이지만 중충도가 높을 때는 이제 리프트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앞단이 이제 배리어 프리 시설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두 번째는 무장애 관광 콘텐츠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관광지에 대한 그 무장애 환경을 생각할 때는 뭐 장애인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지, 동선은 갈만한가, 아니면 화장실이 잘 되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만 관광지에서 가장 좀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그 관광지를 갔을 때 그 관광지의 핵심 콘텐츠를 같이 이용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기존에 있는 뭐 화장실, 주차장과 다른 게 화장실, 주차장, 뭐 동선 이런 거 말씀할 때는 제가 배리어 프리라는 말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관광지는 그 관광지의 특성상 그 관광지의 관광 자원이 배리어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바닷가에 있는 모래들, 그다음에 산속에 있는 계곡들 이런 것처럼 그 환경 자체가 관광 자원인 거일 때 이런 어떤 대응을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운대 바다를 갔는데 모래사장이 휠체어가 오르기 어려운 배리어니까 이것들을 다 포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관광지에 있는 그 관광 자원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제 장애물을 없애 나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되어야 되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그 관광 콘텐츠의 배리어 프리라고 하고 이럴 때는 이제 시설뿐만 아니라 뭐 사람의 도움, 그 다음에 기구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콘텐츠 접근성에 대한 개선 사례인데요. 그래서 뭐 첫 번째에 있는 이런 사진들이
수상 휠체어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도 하고 뭐 카누나 이런 것들을 탈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제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하는 사업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정보 접근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뭐 시설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여기가 우리가 갈 수 있는 관광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고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인식 개선. 뭐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정보 제공 잘하고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도 뭐 관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사람을 접객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인식이 바뀌어 나가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식 개선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업에 대한 진행 절차인데요. 저희가 열린 관광지로 선정이 되고 나면 그냥 뭐 예산을 내려서 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모에서 선정이 되고 나면 이제 사업 계획부터 이제 건축 설계, 시공 요 전 단계에서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성 현황인데요. 현재 2025년 기준으로 182개소의 관광지를 선정을 하고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대구에는 3개밖에 없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근데 누구는 이 숫자를 보고 뭐 이 사업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늘려야 돼요?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누구한테는 182개소가 많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현재 이제 주요 우리나라에 있는 관광 지점의 숫자를 봤을 때는 아직도 한 6%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가능하면 이걸 계속 좀 늘려가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상 실적인데요. 저희가 뭐 2021년도에 그 관광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UNWTO에서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국내에서는 이제 무장애 관광 분야에서는 무장애 관광이 되게 좀 홀대를 받는데 오히려 해외에서는 이런 실적이나 프로세스들을 좀 인정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춘천 의암호라는 데 가면 이제 카누를 쭉 탈 수 있는 곳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선착장이 계단이다 보니까 이용을 할 수도 없었고 일단 배에 타는 것 자체가 안 됐었는데 뭐 선착장까지 내려가기 위한 뭐 시설들, 그다음에 휠체어 타고도 직접 탈 수 있는 카누를 하나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운영되는 사례가 있고 이거는 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영곡 해변이라는 데 있는 카라반인데 이 카라반은 휠체어 사용자도 직접 탈 수 있게 카라반을 특수 제작을 해서 도입을 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왜 했었냐면 보통 캠핑이나 뭐 이런 활동들이 다양한 여행 형태들이 있고 뭐 유행도 했지만 장애인들에게 접근이 가장 어려웠던 관광의 형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라반을 이렇게 직접 설계를 해서 도입을 했었고요. 근데 이거 하면서 좀 에피소드가 저희가 이제 캠핑장을 뽑아가지고 개선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캠핑장 관리자 측에서는 우리 시킨 거 다 할 테니까 화장실도 하고 샤워실도 하고 동선도 할 테니까 우리 카라반은 건들지 마세요. 우리 너무 인기 있어가지고 이거 팔아야 되는데 장애인용 되면 못 팝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막상 만들고 나니까 그 장애인들이 쓸 수 있게 시설을 만들려고 보면 크기도 커져야 되고 넓어야 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시설이 훨씬 쾌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쓰는 이용률을 보니까 이제 바뀌고 나니까 예약이 얘부터 제일 먼저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 2대 할 걸, 3대 할 걸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른 데 설득을 하고 갈 때는 이러한 시설들을 만드는 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인식이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강릉에 있는 이제 수상 휠체어 체험인데요.
지금 이제 3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좀 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해수욕 기간 동안에 수상 휠체어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인력이 붙어야 되고 예산이 못해도 한 2, 3천만 원 드는데 실제 사용자가 연 한 200명, 300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2천만 원 들어서 한 달 동안 뭐 200명 이용하게 하려고 이런 거를 해야 돼라는 좀 걸림돈들이 있었는데 막상 이 사업을 추진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강릉에 살고 있는데도 이때까지 바닷가에 들어가서 물을 만져본 적이 없었다. 이거는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뭐 진짜 중증장애인이 한번 경험하는 여행의 1회 횟수랑 그냥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일상 가는 활동, 관광의 1회랑은 또 질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또 일부러 좀 대구 사례를 하나 넣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2021년도 대구 달성군 비실산 국립공원이 열린 관광지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창곡 군락지를 관람할 수 있는 데크 경사로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무장애 건강 연계성 강화 사업입니다. 예, 연계성 강화 사업은 이제 아까 앞반에 말씀드린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이 이제 단일 관광지에 대한 그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면 이제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는 이제 관광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그 여행 사슬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관광지를 방문하고 주변 시설을 이용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에 대한 그 모든 측면에서 이제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이제 크게 4개의 파트로 되어 있고요. 정보,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강릉에서 추진한 사례인데 주로 이제 그 휠체어를 탄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뭐 특장 버스나 뭐 미니밴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관광지 이동을 지원을 하는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지를 이용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시금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그 식당, 그다음에 쇼핑 시설 이런 것들을 민간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무장애 관광 정보를 수집을 해서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보조기구들을 대여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사업 소개는 마치고 이제 과제 및 나아갈 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예, 제가 이제 저는 원래 이제 도시 환경에 그 배리어 프리를 전공을 하는 거를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관광 분야로 와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위주로 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유성과 접근성에 대한 조화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물리적 배리어프리나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가장 크게 좀 걸림돌이 되는 게 문화재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재나 이런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고유성에 대한 이제 그것도 하나의 가치고, 장애인이나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도 가치인데 이게 두 가지가 부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고, 뭐 문화재 쪽에서는 무조건 보존을 해야 된다, 접근성 쪽에서는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두 가지 방법을 잘 조화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되지라는 게 좀 많이 논의가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앞단에서도 이제 무장애 관광 관련된 법률이 4개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 하나 안 바뀌고 있는 게 문화재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쿠마모토 성이라는 성이 이제 2006년도에 큰 지진이 있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무너지고 나서는 요거를 단순히 이제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접근성을 높여보자라고 해서 접근성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건 꼭 접근성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지진이 있었으니까 내진 설계도 해야 되고 방화 설계도 해야 되고 하면서 이거 자체를 이제 접근성이랑 같이 한번 발전시켜 보자라고 한 사례입니다. 여기 이제 다음번에 사진인데 이게 성이 붕괴되면서 예전에 있는 목조 건물들은 1층밖에 접근이 안 되잖아요. 사실 1층도 접근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개보수를 하면서 그 전방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파란색 하늘 배경이 있는 사진이 이제 개보수 후의 사진이고 아까 전단에 있는 사진이 예전의 사진인데 그 고유성에서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래서 네, 우리는 항상 뭐 문화재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이게 문화재가 경관이 깨집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방법들을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는 이제 들어가면 지체장애인을 위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그 관람할 수 있게 그 성을 그냥 모형을 만들어서 같이 촉각으로 이제 성을 할 수 있는 것도 마련을 해놨고요. 이제 두 번째 과제는 정보 접근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편의 증진법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나면서 개별 시설들에 대한 뭐 편의시설 설치율은 엄청 높아졌는데 좀 취약한 면 중에 하나가 정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숙박시설 그 앞단의 내용은 AI인데 요즘은 사람들이 여행 갈 때 여행 일정이나 플랜을 짜거나 가고 싶은 곳을 찾을 때 AI로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무장애 정보, 장애인이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서 정보를 찾을 때는 AI를 차치하고 내가 묵을 수 있는 숙박 시설이 어디 있지도 찾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적인 것도 같이 발전을 해야 된다. 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4, 5성급 호텔 100개를 대상으로 장애인 객실을 다 조사를 한번 했어요. 예전에도 이제 뭐 편의 객실 있는지 없는지는 되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장애인 휠체어 타신 분들이랑 같이 출장을 갈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호텔에 전화를 걸어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장애인 객실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없으세요? 그러면 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시설이 있다 없다뿐만 아니라 이 시설이 있으면 어떤 시설로 되어 있는지 한번 다 측정을 다 했어요. 저희가 가서 줄자로 재고 뭐 3D 스캔에 떠가지고 이 뭐 장애인 객실이 있음 없음으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 출입구 폭이 얼마고 침대 높이는 얼마나 되고 화장실은 어떻게 생겼는데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과제는 서비스와 인식에 대한 변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물리적 환경은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그 사회에 대한 인식들, 그다음에 대응들 이런 것들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뭐 호텔에 예를 들면 결국에는 우리가 5성급 호텔에 가는 거는 좋은 시설이라서 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의 대응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례가 이제 일본 요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 시설들에 아까 베리어프리 해서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도 하지만 그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응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서비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왔을 때는 뭐 배식을 하면서 음식이 어디 있는지 시계 방향 우리가 설명을 하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 뜨거운 것들이 있을 때 주의를 하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예, 밑에 있는 건 아까처럼 개호식, 뭐 노인들이 왔을 때 이렇게 뭐 식사 메뉴나 이런 것들을 좀 잘게 잘라주는 이런 서비스도 하게 되고, 저희가 또 작년쯤에 게이오 호텔이라는 일본의 좀 비싼 호텔을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 서비스나 이런 교육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각장애인 대응을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당연히 뭐 점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놀랐던 게
그분들은 시각장애인들 오면 그 점자나 이런 것들은 외국인 시각장애인 오면 저희가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프론트에서 그걸 개발했대요. 고무링을 하나 껴준대요. 그래서 요거는 샴푸입니다. 2개 있으면 요거는 린스예요. 없으면 바디워시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들으면서 좀 놀랐던 게 보통 교육하면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 서비스 쪽에서 발달을 하신 분들은 거꾸로 뭐 장애인에 대해서 누가 배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요구를 가진 사람의 한 분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에 대한 전문직인데 비장애인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장애인은 못한다.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특별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는 한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토론 후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민 전무님께서 무장애 관광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적 기반,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떤 사례들을 좀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이제 시행 예정인 무장애 관광 4법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무장애 관광의 개념이 좀 더 명확하게 개념화됐고 또 정부 또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그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 이런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무장애 관광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여행 사설 전반에 걸쳐 가지고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AI를 활용한 무장애 관광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관광 기업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이 관광 소외계층을 접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교육시키고 훈련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성민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은 뭐 거의 예정된 시간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께서 이제 무장애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준비해 주셨고 그것을 같이 공유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무장애 관광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구정책연구원의 김기환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구정책연구원의 김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무장애 관광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서 세미나를 열리게 됐는데요. 이 세미나는 대구시가 앞으로 무장애 관광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대구시 관광과 관계자분들과 IL센터의 센터장님, 사무국장님, 스태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발제하신 전성민 박사님의 발제를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전 박사님은 BF 전문가십니다. 이제 물리적 환경 쪽으로 많이 최고의 전문가시고요. 저는 관광을 하다 보니까 이 무장애 관광객에 대한 입장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사님 발표는 한국 무장애 관광 정책 및 과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주셨고요,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대구 무장애 관광의 현황과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사님께서 미리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미리 제가 리뷰를 다 했는데요. 박사님께 지적하신 물리적 시설 중심의 어떤 접근과 개발 관광지 단위의 분절적 서비스 제공이 좀 많이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희 대구시도 무장애 관광 사업을 하면서 이런 물리적 환경에만 조금 좀 치고를 세웠고 서비스 환경이라든지 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무장애 관광 도시가 활성화되려면 이 물리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좀 많이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장애 관광객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나 권역 단위의 연계성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대구고 많이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성민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올해 이제 10월에 무장애 관광 4법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정책 패러다임의 어떤 인권적인 보장 측면에서 아주 좋은 시도인 것 같고요. 대구시도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개별 관광지선에서 벗어나서 조금 종합적인 관점, 이 권역 단위별로 무장한 관광객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전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무장의 여행 사슬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대구시가 무장의 관광을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2015년도에 중구청에서 준비한 근대 골목이 열린관광지 선정되면서부터인데요. 그때 사실은 대구시 관광과에서 보조금을 만들어서 IL센터에서 민간 보조 사업으로 위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고요. 큰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2020년도에는 우리 이봉구 교수님과 같이 우리가 무장의 관광 조례를 만들었죠. 시에서 만들고 난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남구, 달서구, 중구 계속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시너지인 것 같고요. 21년도에는 비슷한 국립공원과 사무진 나루터가 열린관광지에 선정이 되면서 이 대구는 무장의 관광을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지자체 최초로 이 IL센터에서 만든 무장애로 만드는 대구관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주 이슈화가 됐던 부분이고요. 아주 유명한 사이트고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대구의 무장애 관광 도시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일환으로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열린관광지에 대한 부분이나 전반적인 무장애 관광 정책 얘기를 했지만 저는 대구가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장애 관광 연구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무장애 관광이 장애인 삶의 복지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무장애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산업적인 관점 바라봐야 될지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존의 연구를 보면 항상 얘기가 이 무장애 관광은 산업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치우다 보니까 이 한계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지와 산업이 기능이 공존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산업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 관광과에서는 이 무장애 관광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 복지과에서도 복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협업이 안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사업이나 정책 성격에 따라서 이 다양하게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개별적으로 부서 간에 하고 있지만 통합적으로 관점을 바라봐야 된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모든 사업들이 있고 정책이 다 있지만 이 무장애 관광을 전담하는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역 관광에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조례와 제도 그리고 조직과 사람 예산인데요. 이 무장애 관광에서는 그나마 조례는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도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과 예산이 부족한 따름이고 조직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대구시는 아주 좋은 조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듯이 이 사람과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한 대구시에서 부담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구벌 센터라든지 관광협회에서는 이 무장애 관광에 대해 되게 적극적이고 의지가 되게 많은데 지금 현실은 인건비 지원 없이 그냥 단순하게 견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처럼 RTO처럼 무장애 관광을 하고 있는 전담팀이나 전담 조직, 인력이 빨리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무장애 관광객들은요 가장 원하는 게 이 정보입니다. 아까 전성희 박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정보의 접근성인데 사실 장애인들은요 관광지나 관광시설 숙박 이 원스톱으로 정보를 얻고 싶은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는 시대는 스마트 관광 시대인데 이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정보가 아직까지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준비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이 정보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프라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관광정보센터나 관광 안내소가 있긴 하지만
새로 무장애 관광을 짓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차라리 그냥 이제 기존의 비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장애인 전문센터가 있다면 그를 무장애적인 정보를 기능을 확대해서 조금 확산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모두가 접근 가능한 이 장애 유형별이 따라야 됩니다. 아까 전 박사님께서 체험 콘텐츠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대구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중에서 장애 유형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 부분들이 접근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제 지체장애뿐만 접근하고 있어서 당연히 수요가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 청각 이런 부분도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구청에서 이 수화 해설 통역사라든지 촉각 체험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구에서 벗어나서 달서구, 남구 좀 전역으로 확대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스산 그 국립공원이 열린 관광지가 선정이 됐는데 엄청나게 이슈가 많았어요. 정말 휠체어 타신 분들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데크를 걸고 정상을 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정말 대박난 그 열린 관광지였는데 다만 이 정상에서 밑에서 올라갈 때 휠체어를 가지고 차량에 탑승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한계가 되게 많고 제약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누구나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차량 한 대에 휠체어를 싣고 올라가고 기다렸다가 이런 동성들이 너무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지체장애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만족스럽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만 개선하면 파격적인 어떤 관광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고요. 지역관광 활성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고유성과 접근성을 얘기하셨는데 저희 관광에서는 이 진정성과 접근 가능성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한다면 우리 대구 무장애 관광은 얼마든지 넘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 창의적인 해법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가져간다면 정말 무장애 관광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무장애 관광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어르신, 영유아, 동반인, 임산부 여러 가지 타겟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KTO나 문체부는 장애인만 이렇게 하시는데요. 조금 사업들이 어르신도 좀 확장성이 있고 지금 저희 대구시도 초고령 사회 진입을 했습니다. 노인층의 인구 1,000만 이상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 이 시니어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장애인들한테만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저희 대구는 장애인, 시니어, 임산부 좀 포괄적으로 좀 타겟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 부분들은 무조건 이제 장애 유형별, 시니어, 임산부, 영유아 그럼 세분화되게 접근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분들은 특성이 다 달라요. 장애인들 특성도 다르고 장애 유형별로 특성도 다 다릅니다. 이 특성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장애인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접근은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린 관광지가 3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사후 관리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선정을 해놓고 거의 방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에 KTO에서도 전 박사님이 발굴해서 열린 관광지 중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했을 때 관광지 플러스라는 공모 사업을 도입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단순하게 컨텐츠 도입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지역에서는요, 이 컨텐츠보다는 이 열린관광지에 대한 홍보 마케팅이나 이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 사업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 컨텐츠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미 알려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다시 또 하려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물리적 접근성, 컨텐츠 접근성, 정보 접근성, 인식 개선 이런 좀 종합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컨텐츠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열린 관광지들이 조금 이렇게 쇠퇴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질의응답할 때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대구시가 추구할 무장애 관광의 목표는요, 무장애라는 말이 필요 없는 관광, 이 포용적 관광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찾아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접근 가능한 관광, 그게 저는 대구시 무장애 관광도시의 지향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대구시와 IR센터와 이 관광 전반의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변 부연구위원께서는 특히 이제 대구광역시 무장애 관광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과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이제 무장애 관광이라는 측면을 얘기할 때는 사실 이 관광 취업 계층이 정말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각 유형별로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 특성에 걸맞는 그런 정책들을 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기환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님께서 무장애 관광 지원 확대 및 제도 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윤선입니다. 저는 소비자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려 그러면은 일단 집에서부터 나와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동권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이. 그 중에서도 여행하는데 가장 용이한 이동 수단이 시티투어 버스거든요. 대구에도 지금 시티투어 버스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 버스에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저상 시티투어 버스인지이에요? 없죠. 그 예전에는 리프트 버스 있었는데 그거 없어졌나요? 아, 네. 그래서 이 시티투어 버스가 되게 전국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티투어 버스만의 그런 컨텐츠들이 또 되게 많아요.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트롤레오 버스에서 뭐 도시락 먹는 거, 뭐 야간에 운행하는 거, 또 이제 뭐 요리사들이 요리해주는 버스도 있어요. 요리해주는 버스도 있는데 그런 버스들을 전체적으로 휠체어 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거는 많이 이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울산 같은 경우에도 울산 시티투어 버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버스를 제가 타고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수리했습니다. 이번에 수리했어요? 내가 네네. 도착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 시티투어 버스만 있으면은 그 시티투어 버스 승차권을 하나 끊으면은 손목에 차고 하루 종일 시티투어 버스가 내렸다 탔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용이하게 네, 여행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곳곳에 내가 여행하고자 하는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버스가 열린 관광지로 조성된 곳은 열린 관광지 조성된 것에 코스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열린 관광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티투어 버스면은 내가 원할 때 내리고 타고 이거 가능하지만은 장애인 콜택시로 한다면은 하루에 한 곳밖에 못 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콜택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측면에서 열린 관광지에 항상 코스에 포함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티투어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법 전면 개정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네, 전면 개정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교통약자법이 지금 전면 개정으로 해갖고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 아직 통과는 안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심순환버스, 뭐 관광버스이니까는 요 제도를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티투어 버스, 네, 새로 들여올 때, 네, 기존의 거는 없앨 수 없잖아요. 새로 들여올 때, 네, 저상 시티투어 버스로 들여오는 걸로, 네,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 시티투어 버스가 휠체어 좌석이 2개, 3개였거든요. 2개였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하나가 없어졌어요. 하나로 되고, 근데 이제 뭐 뉴욕이나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1층에는 네, 다 휠체어 좌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있는 것도 좀 줄어드는 그런 형편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장차 같은 경우인데 이제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가 꽤 많이 보급돼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리프트 달린 관광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그런 정보가 제대로 없고 그 다음에 이용하려고 해도 이 버스 회사들이 잘 안 빌려줘요. 정보도 없고 있다고 해도 잘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리프트 버스를 그 의자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데 의자를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특히 성수기 때 무슨 뭐 봄, 가을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안 빌려도
네, 다른 사람들이 빌려 쓰는 게 더 용이하고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덜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스를 도저체가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버스를 빌리려면은 그 여행사를 통해서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장애인 전문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여행사를 통해서 빌린다고 해도 그 여행사에서 이 버스가 없어서 못 빌린대요. 이래 갖고 저희가 원하는 여행 날짜에 갈 수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버스, 이 리프트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송 사업 뭐 이런 법에 의해서 30대, 20대인가 30대 이상일 때 버스가 허가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장애 관광과 관련된 이런 버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버스가 5대만 있어도 이런 버스를 포함해서 뭐 SUV 같은 버스, 뭐 작은 버스 이런 것까지 특장 차량이 보유한 대수 이런 거는 한 5대만 돼도 허가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이 이동의 문제는 결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콜택시는 다인승 버스인데요.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다인승으로 운영되는 데는 뭐 강릉에서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거기에서 그렇고 뭐 몇 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만 하지 실제로는 근데 이 버스를 이용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꼭 예약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약만 해야 되고 그 예약 내가 원하는 날짜에 만약에 이 버스가 대여가 나갔으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 다인승 버스를 장애인 콜택시 한 10%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이거를 하면은 합승도 할 수 있고 그냥 일반 택시들은 다 합승 가능한데 저희 장애인들은 합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나들이 콜 한 10% 정도 이 버스를 확대해가지고 이거는 여행 목적으로 오는 사람한테 우선 예약할 수 있게끔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행시장이다 이제 39쪽의 맨 위인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문진 나리터 같은 거는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배가 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대구니까 네 그렇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런 뭐 그 해양 유람선이나 뭐 이런 데 운영하는 데 보면은 사실 탈 수가 없어요. 탈 수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요.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뭐 호주나 일본 같은 데 가면은 되게 작은 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다시 유람선 같은 데. 그래서 시설이 다 갖춰져 갖고 이 배에 타고 이렇게 다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행하면 돈이 들잖아요. 네. 소비자니까. 네, 돈이 드는데 예전에 2013년도까지만 해도 장애인이나 관광 취약계층들한테 15만 원씩 정도 여행 바우처가 나왔었어요. 여행 바우처가 나왔는데 이게 그 이후부터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2013년도 이전에는 이 돈이 있어도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이 바우처 카드를 긁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문화바우처로 합쳐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환경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네, 돈이 없으니까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근로자들한테 여행 지원을 하거든요. 연간 40만 원 정도, 45만 원 이거를 갖다가 관광 취약계층들한테도 네. 제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광공사에서 문체부에서 하는 나눔여행을 하고 있어요. 이 나눔여행 기금을 그냥 개인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나눔여행은 마중물 역할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돈을 저한테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선택해서 이 돈을 받으면은 네가 원하는 곳에 가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약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눔여행도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네, 장애인들도 다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내가 소비자로서의 소비자로 돈 쓰고 싶지 누군가에 의해서 가서 이런 것들은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네, 내가 돈 쓰고 대접받는 그런 여행을 하고 싶거든요.
그다음에 배리어 프리 인증제 같은 경우인데요. 사실 이제 그 무장애 여행사하고 무장애 관광지 관련해서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되게 좋은데 이런 데는 이제 배리어 프리 인증이 잘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 이런 것들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장애 여행 상품을 사는 여행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되게 한 몇 곳이 있어요. 몇 곳이 있는데 여행 상품의 배려풀이가 아니라 여행사의 배려풀이 인증을 주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여행 상품은 우리가 뭐 홈쇼핑에서도 여행 상품 되게 많잖아요. 네, 많은데 여행 상품 되게 복제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배려풀이 이 그 무장애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을 판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서비스 인력들의 그 고도화된 기술이거든요. 우리가 이 장애인 복지 하시는 분들은 복지사들도 대부분 다 고도화된 교육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네, 배려풀이 여행사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오키나와에 이제 그 오키나와에서 초청을 해갖고 거기 갔더니 배려풀이 여행하는 그 전문가들은 대부분 되게 고도의 그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굉장히 오래되게 그 여행 상품을 네,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슬로프 차량을 빌려서 간다 하면은 그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뭐 활동지원사 자격증이 있다던가, 그 몇 년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간호조무사들 이런 분들도 이런 분들을 기본으로 해갖고 배려풀이 여행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다시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숙박업 접근성 강화인데요. 아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하트풀 이제 하트 뭐 관련해서 이제 법이 제도화됐다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하트 건물 뭐 이런 거. 네, 숙박업소 일본의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 장애인 객실을 대부분 하트풀룸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본에 갈 때 숙박객실을 예약을 할 때 하트풀룸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가 장애인인지 아닌지 그날 와서 증명을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복지카드를 내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배려풀이 룸을 주고, 그다음에 이 배려풀이 룸은 당일날 오후 4시까지 손님이 없으면은 이제 일반 객실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먼저 예약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리고 또 성수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예약하려 그러면은 그 장애인 객실이 있어도 없고 막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 배려풀이 객실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호텔 홈페이지에 정보도 없어요. 정보도 없어서, 근데 이제 뭐 호텔 플랫폼 같은 데다 이제 예약을 하려고 하면은 예약을 하고 다시 그 호텔에 전화를 해갖고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 객실이 필요합니다라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정보 제공하는 것도 이게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41쪽에 장애인 화장실 관련해서인데 제가 이제 일본 얘기를 많이 하면 다른 나라보다 일본이 제일 잘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그 소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 1층, 2층 이렇게 층수가 작은 뭐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도 1층은 대부분 모두가 쓸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다목적 화장실로 만들어 놓으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뭐 기저귀도 갈 수 있고 급한 사람들은 기저귀도 갈 수 있고 이러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 건물에 1층은 대부분의 좀 다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다목적 화장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성별이 다른 사람이 케어할 때 이게 되게 민망한 일이 되게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별이 다르니까는 남자 화장실을 가, 여자 화장실을 가.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교육을 다닐 때마다 교육생들 중에서
저희 어머님하고 여행 가는데 어머님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화장실 문제가 계속 제일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뭐 발달장애인들 중에서 혼자 해결 안 되는 분들, 아이들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성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고 민망한 일이 되게 많고 한편으로는 치안으로 몰릴 때도 있거든요. 네, 치안으로 몰릴 때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1층은 대부분 다목적 화장실 누구나 쓸 수 있는 화장실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그 41쪽 밑에는 여기도 이제 1번인데요. 1번에는 보면 관광지의 표지판에 보면 요렇게 여기는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 경사길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 관광지는 아직까지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그래서 그냥 딱 보면은 절로 가면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인데 언덕이 있는 길이다, 경사로가 있는 길이다. 이거를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가다가도 볼 수 있게끔 우리나라 이런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여기서 저기 로마까지 몇 킬로. 여기서 뭐 동경까지 몇 킬로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세세한 정보 같은 것들은 안 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정보를 특히 열린 관광지라면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42쪽 우회인데요. 여기는 무장애 관광의 연계성 강화인데요. 지금 여수 같은 경우에는 여수에 내년에 이제 섬 박람회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섬이 많은 게 뭐 세계 4위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세계 4위인데 그럼 섬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 되나? 제주도 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섬 여행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들이 되게 많거든요. 섬은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 데가 많은데 그래서 이 섬 세계 박람회를 계기로 열린 관광지를 근데 동서남북으로 한 군데씩 간 시범적으로 섬 여행지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섬 여행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 전략 뭐 요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보니까는 여기에서 보면은 그 밑에 맨 밑에 네,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 대상 무장애 관광 인프라 네, 프로그램 확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존의 열린 관광지 확대를 그대로 이제 이어가고 더 확대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뭐 국회에서도 예산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네 여기 정부에서도 잘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43쪽에는 열린 관광지 조성 2배라고 제가 적었어요. 이건 왜냐면은 지금 열린 관광지가 조성된 것이 182곳 정도 되는데 전체 관광지의 한 6.6%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6.6% 너무 작잖아요. 우리 장애인 인구하고 노인, 그러니까 관광 취약계층이 2023년도까지만 해도 한 3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6.6%면 너무 적잖아요. 최소한 저는 30%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30% 너무 많으면은 뭐 한 10년 계획으로 해갖고 뭐 10%, 20% 뭐 이런 식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무장애 관광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중앙정부 컨트롤 타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누리 관광센터가 있고 대구시도 이제 여기 센터에서 지원해서 뭐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도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는 이 관광 쪽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체육 관광이 있잖아요. 근데 뭐 장애인 체육회도 있고, 대한장애인 체육회도 있고, 장애인 문화예술원도 있어요. 거기도 다 이제 그 정부 산하 그 조직 기구의 중앙정부 산하. 근데 무장애 관광만 정부 산하 조직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직 기구가 있어야지만 네 이게 좀 관광공사에서 좀 빠져나와서 네, 요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필요한 거는 이제 문광부 내에 전담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화체육 관광 다 따로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저기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정책국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문화관광부에도 네, 장애인 문화체육 관광 정책국이 있어가지고 각 부서별로 뭐 문화, 체육, 관광 요거들은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제 뭐 개방직으로 하고 뭐 국에서는 뭐 공무원이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좋겠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이 이제 새로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무장애 관광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6, 7년 뭐 그때쯤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에 이제 열린 관광지가 이제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어쨌거나 이 전유선 대표님은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시니까 여행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가지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장애 관광 환경에 대한 좀 관심 이런 분이 상당히 많으셨고 그동안 뭐 교육이라든가 또 실제로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좀 이렇게 눈에 확인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 상당히 많이 해오셨습니다. 오늘 이 무장애 관광이 예전보다 그래도 많이 정착되고 또 발전된 그런 모습까지 오는데 전유선 대표님께서 기여하신 바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쨌거나 뭐 특히 이제 이동 수단에서의 어떤 접근성 강화 방안 그리고 거기에 폐지되었던 여행 바우처 제도를 부활시켜가지고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여행을 좀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무장애 여행사 및 관광지에 대한 배려 프리 인증제 도입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이제 무장애 관광 열린 관광지가 지금 182개고 전국을 찾아보면은 열린 관광지는 아니지만 무장애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이 무장애 관광 환경이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갖춰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무장애 관광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뭐 그런 중심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가져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윤수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인데요. 울산시청 관광정책팀의 장정희 주무관님께서 모두 함께 즐기는 꿈의 도시 울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관광과에서 온 장정희 주무관입니다. 약 한 달 전쯤에 저한테 갑자기 대구시의 관계자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 대구시에서 무장애 관광 포럼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와서 조금 토론을 같이 해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셔가지고 요즘 말로 이제 요즘 MZ 세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요라고. 예,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제가 마음속으로 느낀 게 토론회를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을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사업 계획과 전반적인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를 또 불러주신 대구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그 강릉 2022년 강릉에 이어서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에 그 도전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의 그 전략은 모두 함께 비전은 모두 함께 즐기는 꿈의 도시 울산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맨 첫 장에 보셨던 거는 이제 저희 열린 관광지로 되었었던 대항암 공원입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크가 잘 깔려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은 울산의 그 관광 취약계층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이 사업의 배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통계 수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봤을 때 울산의 무장애 관광 인구는 한 24% 정도 됐었고 전국은 한 27%, 28% 정도 되고 있었는데 점점점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관광 취약계층이 될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울산을 왜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을 해야 되는가라는 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국에서 대전과 울산이 노잼 도시로 유명한데요. 예, 저희는 이제 울산이
이제 더 재미있는 도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비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울산에서 무슨 관광을 하나요?라고 했을 때에 좀 다른 전략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울산이 산업 도시이기도 합니다만 자연적인 자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고요. 영남 알프스, 간절곶, 대항암공원, 이런 몇 군데의 아름다운 관광 자원들을 곳곳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도상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편하게 누려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해서 또 그 기대 효과를 넓혀보고 싶었다. 그리고 열린 관광지를 저희가 이제 24년에 또 3군데를 조성을 합니다. 그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북권 강력관광 개발 사업이라는 걸 저희 시가 다른 시도와 함께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 인프라 사업을 구축하면서 같이 무장의 관광 인프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계성 강화를 하려면 관광지간 이동 시간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쭉 고민을 해봤었고요.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교통 접근성을 한번 살펴봤더니 서울에서 울산까지는 한 2시간, 그리고 동대구역에서는 한 25분 되고요. 이제 저희가 태화강역이라고 또 있는데 도심 지역 가까운 역에서는 이제 그 대구까지 오늘은 제가 그 기차를 타고 왔는데 한 8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성들도 많이 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대구도 마찬가지로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관광 취약계층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국내 공항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울산이 참 특이한 게, 울산은 제일 유명한 기업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현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보다 현대 자동차가 더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중교통이 참 부족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울산에는 지하철이 없어서 그럼 사람들이 뭐 타고 다니냐 할 때 고래 타고 다닌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시티투어 버스에도 고래가 랩핑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무장의 관광 사업을 통해서 휠체어, 기존의 시티투어 버스 2대에 대해서 휠체어 탑승을 할 수 있도록 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코스는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관광 택시가 보조적으로 관광을 위해서 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박 시설도 우리가 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다 조사를 직접 했습니다. 관광 숙박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전수 조사를 일단 했고, 생각보다 장애인 객실이 많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는 객실을 의미를 하거든요. 원래 법적 숫자는 3%, 객실 수의 3%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필요시에만 운영하는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저희가 별도 이제 그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협조 요청을 좀 더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깨닫고 난 뒤에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비전과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역시나 고래가 나오고 있네요. 모두 함께 즐기는 꿈의 도시 울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교통 개선을 통해서 관광 취약계층의 맞춤형 이동 편의성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고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모두에게 열린 무장애 관광도시 울산 조성을 위해서 사전에 인식 개선을 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밑에 전략들은 세부적으로 또 나갈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도를 저는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공모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저는 먼저 스토리를 머릿속에 꾸몄습니다. 기승전결로 해가지고 전체를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당위성을 갖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가장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꾸몄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하트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울산이 자세히 보면 하트 모양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 군데의 권역으로 나눠서 그 울산에는 산과 바다와 강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요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말을 도심 속에서 힐링을 할 수 있고 바다를 느끼고 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말을 이제 뭐 대표 관광지를 좀 넣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방구천 안각화가 이제 저희가 이제 당초에 그 공모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넣진 않았는데 마침 이번에 7월에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도 이쪽에 오셔가지고 접근성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무장애 밴을 타고 오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오시면 촉각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진 전담 기구를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와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전담 기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5개의 구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기관으로서 울산연구원과 그리고 장애인연합회, 노인총연합회가 있고 민간업체와 유관기관이 같이 이 협회에 들어와서 회의를 총 한 2-3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장애 관광 포럼도 이제 올해는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덕분에 이제 저를 초청해 주신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겠다 하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축제가 있었는데요. 울산 공업축제라고 하는 축제에서 그 축제를 함으로 해서 되게 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지를 좀 직접 체험해 보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시에도 그 이제 오신 분들이 또 뭐 수유실이라든지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처 축제 주최층에서는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한 4군데의 이런 그 시설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번에 관련 조례를 이제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라고 2020년에 제정을 했었는데요. 9월에 이제 엊그저께 관광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넣어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조례라고 조례 개정을 했고요. 저희에 이어서 중구와 남구에서 또 조례를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에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티투어 버스하고 벨로택시라고 제가 모형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관광지도도 이미 또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협회에서는 점자로 된 우리 울산의 무장애 관광 책자를 제작해서 전국 시각장애인 협회에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면요. 벨로택시라고 하는 거를 만듭니다. 친환경 전기 자전거 형태인데요. 여기에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탑승해서 저희의 그 아름다운 태화강 국가정원이나 울산대공원을 다닐 수 있도록 좀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2층까지 휠체어가 리프트로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친환경 수소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처음 개발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개조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니 내년 말 정도 돼서 오시면은 울산에서 2층에서 오픈형 시티 투어 버스를 타실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미니밴 운영은 아마 이번 달 말쯤부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표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방구천 암각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실제로 큰 바위에 암각화를 새겨놨어요. 그림을 새겨놨거든요. 이거를 이제 가까이서 보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에 물이 있어서 이걸 만져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제 또 저희도 해수욕장이 한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새로 조성되는 관광지에는 저희가 무장의 무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산책로를 조성한다든지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다목적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미리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무장의 관광 인프라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한 800개, 우리 시의 여러 시설들의 800개 정도의 시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관광지나 이런 이제 시설 조사를 통해서 민간 시설에 대해서도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저희 울산에는 열린 관광지가 총 4곳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과 그리고 2024년에 지정된 3곳인 대흥항공원,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그리고 강동 오토캠핑장인데요. 여기 지금 보이는 사진에 나온 강동 오토캠핑장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오시죠. 자녀분들하고 오시면 이 4인 가족이 머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면이 다 바다입니다. 바로 바다를 보고 있고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공간인 것이 이 모양이 다 동물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또 즐기면서 여기 안에 보면 또 놀이기구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누구나 또 다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도 있어서 지금 굉장히 이용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울산의 무장의 관광을 나타내는 캐릭터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장의 관광 안내센터를 저희는 울산역과 태화강역이 거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무장의 관광 시설을 저희가 이제 인증하는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무장에 관련한 지역 인식 개선을 위해서 포럼을 한다든지 홍보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관광 취약계층 응대를 하기 위한 문화관광 해설사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관광 택시 종사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교육을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리고 공무원 대상으로도 했고, 그리고 각 구군의 시설 담당 종사자분들도 모시고 해서 실제로 휠체어를 올려드릴 때는 경사판에서 어떤 힘을 줘가지고 올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무조건의 힘만 줘서는 안 된다. 조심해서 천천히 올려야 되고 시각장애인은 안내할 때는 그냥 바로 손을 끌으면 안 된다. 옆으로 손을 내밀어서 안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실제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저희가 교육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문 해설 인력 양성도 저희가 이제 올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제가 일단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모두 영유아였잖아요. 아이였고 나이가 들면 또 어르신이 되고 또 선천적으로나 또는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몸이나 마음이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바로 나의 일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면서 해설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양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작년엔 기반을 조성하고 이제 올해는 정보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활성화를 해서 이제 사업 마무리를 통해 가지고 내후년부터는 안정화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이 사업에 있어서 접근성과 진정성이란 말을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사업을 공모를 준비를 하게 됐을까 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제가 거의 한 2달 정도 저 혼자 열심히 썼거든요. 그리고 자료도 준비하고 이제 좀 물론 저 혼자 100%의 힘으로 한 건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도 계셨는데 또 아시다시피 우리 또 공무원 사회는 위에서 또 이제 지지해 주시지 않으면은 좀 여러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 이거 해서 뭐하노? 뭐 이런 말씀도 들었고 막 그랬는데 마침 또 저희 과장님이 그런 자녀분이 조금 몸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셨고 뭐 이 자리에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경증이지만 몸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산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조직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엔 누가 어떤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느냐의 마음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울산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번째 무정의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무정의 관광 교통 및 인프라라는 측면, 그리고 무정의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무정의 관광 인식 개선과 관련된 뭐 인력 양성 또는 관광 분야 직원들에 대한 또 교육 등등의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누구나 차별 없이 울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대구광역시도 지금 이미 지정되어 있고 되어 있는 그런 열린 관광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 무장의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까지 또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꿈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런 것들 준비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관광은 어느 누구라도 어떤 여러 가지 제약 요인 없이 즐겨야 되는 하나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얘기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대구광역시의 무장의 관광 활성화에 대한 어떤 토대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나라의 무장의 관광이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신 전성민 박사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신 김기환 박사님, 전윤선 대표님, 그리고 장정희 주문관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무장의 관광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